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나 60명을 넘겼습니다. 밥 먹을 때도 한 방향 식사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앉아서 먹고. 쿠팡에 이어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을 비롯해 전국 237만 명의 학생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구체적인 교실 에어컨 사용 지침도 나왔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사팀에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이 합류했고 윤 당선자의 개인 계좌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주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교통범죄 수사팀과 형사팀을 묶어 합동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고의 사고 여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돗개 2마리를 분양해줬는데 약속과 달리 곧바로 도살한 사람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과연 처벌이 가능한지 팩트맨에서 알아봤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린 흑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규탄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경찰들은 파면됐고 FBI는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하필이면 초중고 등교 개학이 본격화된 오늘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49일 만에 하루 확진자가 40명대로 늘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쿠팡 물류창고 센터가 화약고로 떠올랐는데 오후 6시 현재 이 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는 내일 보건당국 발표에 반영될 텐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신선미 기자입니다. 열을 재고 검사 부스로 이동해 검체를 채취합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직원들 전수검사를 위해 마련된 임시 선별 진료소입니다. 물류센터 근무자는 물론 방문자까지 검사 대상은 4,000명이 넘습니다. 저희도 지금 혹시 쿠팡 관련이나 이런 분들이면 가족분들도 다 검사 받으라고 저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출근하지 않고 검사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난 다음에 출근하시거든요. 지금까지 확인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60명이 넘습니다. 물류센터가 위치한 부천은 물론 파주와 광명,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첫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과 연관된 돌잔치 뷔페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지역사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5월 중순경부터는 감염이 시작이 됐고, 그런 반복적인 그런 노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사업장 안에 감염자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방역당국은 검사를 받은 4천여 명을 자가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잇따르자 부천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했습니다. 고3을 제외한 학생들 등교가 무기한 연기됐고 관내 체육시설 등도 폐쇄됐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물류창고에서 퍼진 바이러스가 혹시나 배송된 택배 물품에 묻지는 않았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방역당국은 택배 물품에선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미국 국립보건원 조사에 따르면 골판지에서 24시간, 플라스틱에서는 2에서 3일간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물류창고에서 직원들이 물건을 포장할 때 방역 수칙을 잘 지켰느냐가 관건인데 이 근무자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물류센터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쿠팡은 지금껏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을 지켜왔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일하던 근로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마스크와 장갑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마스크는 잘 안 쓰는 경우에도 특별히 크게 주지는 않았고 그냥 써라만 하고 가고 그래도 좀 안 보이는 곳에서 받는 사람도 많았고요. 구내식당에선 근무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한 방향 식사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앉아서 먹고 맨손으로 잡아가지고 푸고 하거든요. 일부 근무자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다음날 물류센터에 출근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요일날 확진자 나왔다는데 월요일날 출근하라고 문자 와가지고 저 출근 확정 문자까지 받았어요. 월요일에. 방역당국도 물류센터 내 방역 수칙이 일부 지켜지지 않았고 이게 집단 감염 사태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프면 3, 4일 쉬면서 증상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겁니다. 수칙 자체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또 지켜지기 어려운 그러한 여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물류센터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고 언급된 사안들은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회사 측은 방역이 불가능한 물류센터 상품을 모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한창 분주해야 할 물류센터에 정적이 감돕니다. 방역업체 직원들이 물류센터 곳곳을 소독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40대 여성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창고가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대전에서 열린 다단계 업체 사업 설명회에 다녀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직원인 친구와 함께 갔는데 친구는 하루 앞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대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다음 날 이곳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194명에 대해 전수검사가 진행 중인데 5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저희가 미국계 건강기능식품을 주력으로 하는 이제 다단계 회사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행사나 여러 세미나 같은 거를 계속 주최를 하고 같이 오셔갖고 이제 교육도 받으시고. 이태원 클럽을 들린 인천 학원 강사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은 수강생과 사진 작가를 거쳐 쿠팡과 마켓컬리 물류센터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마켓컬리 측은 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재고 중에 방역이 불가능한 상품은 전부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에서 확진자들이 속출하면서 배송 물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욱입니다. 오늘 초중고 전국 237만 학생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사실상 오늘 학교 입학을 한 셈인데요. 하지만 감염 우려가 있는 전국 561개의 학교는 등교가 다음 달로 미뤄졌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 학부모들 걱정이 큽니다. 설레면서도 불안한 첫 등교길 정현우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석 달 가까이 집에만 뒀던 새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합니다. 한 손에는 준비물을 넣은 봉투도 잊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1학년생들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첫 등교길에 나섰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선생님 만나면 어떤 얘기하고 싶어요? 몰라요. 너무 신났어요. 집에서만 있다가 또 학교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교실로 들어가고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도 잽니다. 손소독도 잊지 않습니다. 정적만 흘렀던 교실에선 마냥 즐거운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학부모들은 코로나 확산 속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아직 어리다 보니까 1학년이잖아요. 학교 생활을 이제 처음 하는 건데 이게 뭐 안전 수칙이라든가 잘 지켜질지. 등교 중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은 텔목스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학교나 인근 지역에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나온 561개 학교와 유치원은 개학을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교육부는 등교 개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원격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대면을 통해서만 가능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지만 학부모들의 걱정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안 그래도 아이들 하루 종일 칸막이 책상에 마스크까지 써서 답답한데 다가오는 무더위에 에어컨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높인다고 해 아이와 학부모 걱정이 큽니다. 방역당국이 에어컨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요.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 이지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떠들썩했던 급식 시간이 조용해졌습니다. 투명 가림막이 세워졌고 친구들과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도 끼고 깨끗하게 씻으래요. 긴장 속에 시작된 학교 생활.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감염 예방이 고민입니다. 교실에 환기 시스템, 그다음에
아이들 위생관리 지도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실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면 환기도 어렵고 침방울이 퍼질 수 있어 어떻게 써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에어컨을 켜되 창문을 열라는 지침을 내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창문을 3분의 1 열면 에어컨을 튼다 하더라도 냉방이 잘 유지가 안 되면 더워서 마스크 잘 착용을 못하게 되고. 방역당국은 오늘 구체적인 에어컨 마스크 사용 지침을 내놨습니다. 에어컨을 틀 때는 창문을 닫아두되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바람 방향과 세기를 조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선풍기를 함께 쓰면 침방울이 사방으로 더 날릴 수 있어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2시간에 한 번은 창문을 열어 환기하도록 했습니다. 마스크는 교실 안에서는 쉬는 시간에도 꼭 쓰고 야외 수업이나 2m 거리가 유지될 때는 벗어도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천이나 덴탈 마스크를 써도 감염 우려는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보면 예전처럼 여러 사람이 한 찌개 냄비에 숟가락을 넣어 함께 떠먹는 건 좀 꺼리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식사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가 새로운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공용 수저통에 꽂힌 수저를 만지작거리며 고릅니다. 쓰던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상대방 접시에 건넵니다. 또 다른 식당에서는 식탁마다 공용 깍두기, 양념통을 두고 각자 나눠 먹습니다. 같은 그릇에 담긴 반찬을 함께 집어먹는 한국의 식사 문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바꿔야 할 습관이 됐습니다. 위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식당 방문을 꺼려하는 시민들은 늘었습니다. 직접 제가 눈으로 보고 이게 위생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100%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피숍 같은 데는 테이크아웃해서 바로 나오고 앉아서 먹잖아요. 식당도 이제 아예 안 들어가고.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식사 문화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음식을 덜어 먹는 습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찌개류와 반찬 등은 국자로 개인 식기에 덜어 먹고 수저는 공용통에 두는 대신 따로 나눠줘야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과 반찬은 1인용으로 제공하는 게 좋다고 권고합니다. 시민들도 사소한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떠먹고 지금은 이제 따로따로 웬만하면 좀 개별적으로 먹으려고 하고 있죠. 숟가락도 위에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덮어서 그렇게 논다든가 아무래도 그러면 좀 더 위생적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여럿이 함께 먹는 식사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이렇게 헤어져야 될 것 같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사 위생 수준부터 한층 높여야 감염병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오늘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자신들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의기억연대가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윤미향 당선자의 개인 계좌도 추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곧 윤미향 당선자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선영 기자입니다. 어제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추모하며 시작한 제1441차 수요 집회. 정의기억연대 측은 이용수 할머니의 2차례 기자회견을 계기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근본 원인을 스스로 돌아보며 재점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빽빽하게 보인 취재진을 향해 왜곡 보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를 당장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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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연 부실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회계 담당자와 한경희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은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연 측은 조서는 쓰지 않았고 일종의 면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주말 정의안 회계 자료를 분석하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개인 계좌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금 추적 전문가도 지원받아 수사팀을 확대해 돈의 흐름을 쫓는 수사가 폭넓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이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당선자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검찰 수사대상인 윤미향 당선자 이제 사흘 뒤면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해명을 촉구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당선자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당 분위기는 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미향 당선자의 해명과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의혹이 사회적 현안이 된 만큼 윤미향 당선인의 신속하고 성실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사적인 해명 대상들의 혹은 개인의 문제, 덮거나 피해가게 하는 데 쓰려고 하는 건 그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도 동의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 수도권 당선자는 자신을 죽이고 정의연과 대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어제 방송에 출연해 적당히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윤 당선자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자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자 이해찬 대표는 관련 의혹을 사사로운 일로 규정하면서 논란 차단에 나섰습니다.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본질하고 관계없는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우상호 의원은 할머니가 화났다고 사퇴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노암이 식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정치하려는 것을 윤 당선자가 막은 데서 분노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는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는 등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조만간 윤 당선자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나눔의 집 문제도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나눔의 집은 후원받은 돈으로 국제평화인권센터를 지을 땅을 샀죠. 그중 일부는 소장 개인 명의로 뒀다가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하자 소유권을 법인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생활하는 나눔의 집 주차장입니다. 국제평화인권센터가 들어설 예정 부지인데 광주시 원당리 67, 68번지가 포함된 땅입니다. 67번지는 10년 전 나눔의 집 법인이, 68번지는 5년 전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이 사들였습니다. 매입 자금 6억 5천여만 원은 모두 후원금이었습니다. 안 소장은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를 매입할 수 없어 자신 명의로 땅을 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이사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그러면 안신권 소장 명의로 그 농지를 취득한 후에 법인으로 이제 등기 이전을 하자. 그런데 지난 14일 안 소장 소유의 68번지 땅을 나눔의 집 법인에 넘기는 가등기 신청이 들어갑니다. 5년간 그대로였던 소유권을 넘기려 한 날은 경기도의 특별감사가 시작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될까봐 소유권 이전을 추진한 걸 법인 측도 부인 못합니다. 아무래도 감사 때문에 하신 부분도 있죠.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제 곧 징계위원회 열릴 예정이거든요. 농지라서 개인이 매입했다는 소장 해명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입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이라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실제로 나눔의 집 법인이 취득한 67번지의 지목도 농지였습니다. 나눔의 집 직원들은 안 소장이 개인 소송 관련 법률 비용을 후원금에서 충당하는 등 배임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그렇다면 나눔의 집은 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에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땅을 후원금으로 계속 샀을까요? 채널A가 확보한 내부회의 녹취를 들어보면 이사회가 할머니들의 복지보다는 예산과 사업에 관심을 가졌다는 정황이 보입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 내리는 공터에 옷가지와 생활용품이 비닐에 덮인 채로 쌓여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사는 생활관을 증축 공사를 하는 바람에 할머니들의 물건을 밖으로 빼놓은 겁니다.
할머니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 직원들이 항의를 했고 한 달 뒤 열린 나눔의 집 회의에서 법인 측 관계자는 공사를 벌인 이유를 짐작해야 하는 발언을 합니다. 할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외상받기 좋은 게 거듭시설. 거듭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자체가 돈을 줍니다. 다른 것은 돈을 안 줘요. 직원들의 반발을 초래한 생활관 증축에 나선 게 지자체의 예산을 따낼 목적이었다고 의심 가능한 대목입니다. 실제로 생활관 증축 공사비에 국비와 경기도비 2억 4천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후원금이 토지 매입에 쓰이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계속 땅을 더 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막 쓰지 말고 땅을 사서 인권센터가 마음으로 제대로 좀 갈 수 있도록 하자.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곳보다 할머니들의 사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기림시설을 짓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법인이사회 관계자에게 당시 발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부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할머니들에 대한 학대와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직원들의 민원을 접수받고 오늘 오전부터 나눔의 집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경북 경주시 사고, 경찰이 합동 수사팀까지 꾸릴 정도로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고의로 들이받았느냐가 논란인데요. 사고 당시 정면에서 찍힌 CCTV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배우미 기자입니다. 모퉁이를 돈 SUV 차량이 아이가 탄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는 자전거를 밟고 지나간 뒤에야 멈추고 바닥에 넘어진 9살 아이는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아이가 차에 깔릴 뻔한 아찔한 상황입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절뚝거리는 아이 대신 자전거를 일으켜 세웁니다. 운전자의 고의사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사고가 난 건 미안하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사고를 낸 게 미안한 거지. 아이는 큰 부상은 피했지만 다리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들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운전자 딸과 피해 학생이 사고 직전 놀이터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아이가 차에 치일 만한 잘못을 했을 것이란 댓글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을 내면 되잖아요. 혼을 내고 고소하면 때렸다고 해서 왜 우리 애 때렸습니까? 그럼 저도 차로 치겠어요. 경찰은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구성된 합동 수사팀을 꾸려 고의성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서 민식이법 적용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오늘은 민식이법 도입 이후 초등학교 등교 첫날이었습니다. 이 과속을 단속하는 경찰과 이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는 구청 직원과 함께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잘 지키는가 싶더니 경찰과 구청 직원이 철수하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장하연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오자 경광봉을 든 경찰이 횡단보도로 나옵니다.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노란 깃발을 든 교통안전지킴이도 다시 깃발을 꺼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뒤 어린이들이 처음 등교하는 날입니다. 한쪽에선 교통경찰이 캠코더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단속하고 구청 단속 차량까지 나서 주정차 위반을 감시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경찰관들이 눈앞에 보이면 운전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좀 쓰고요. 등교가 끝나자 단속팀은 떠나고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가 더 높은 하굣길에 다시 학교들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요.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어기는 운전자가 있는지 속도 측정기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붉은색 아스팔트 포장 위를 달리는 차량들 5대 가운데 2대 정도는 제한 속도인 30km를 넘었습니다. 시속 50km를 넘어 쌩쌩 달리는 차량도 보입니다. 주행 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에도 시속 30km를 넘는 주행 차량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도 여전합니다. 학교 앞에서 공사를 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저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경찰은 학교 시간 스쿨존 단속팀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충남 태안군 해안에서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보트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중국 산둥성에서 미립국자들이 타고 온 보트였습니다. 그중 한 명을 검거했는데 해가 훤히 뜬 오전 11시에 우리 해안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해안 경계가 뻥 뚫린 겁니다. 공복진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호송 차량에서 내려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중국에서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국내 미립국한 40대 왕모 씨입니다. 왕 씨는 어제 오후 7시 55분쯤 전남 목포 시내에서 검거됐습니다. 미립국한 왕 씨는 이곳 목포의 한 항만 인근에 거처를 마련해 두고 숨어 있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왕 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중국인 5명과 함께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중국 산둥성 웨이아이시를 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5시간 동안 서해를 건너 21일 오전 11시 20분쯤 태안 앞바다에 도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터보트에선 기름통 30리터 2개와 20리터 1개가 발견됐습니다. 태안에 상륙한 왕 씨 일행은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목포로 이동했습니다. 해경은 왕 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4년 정도 국내에 머무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2012년도에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하던 중 2015년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강제 퇴거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왕 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해경은 왕 씨를 상대로 미립국한 이유를 추궁하는 한편 알선자와 운반체, 달아난 중국인 5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다 쓰려고 숨겨온 걸까요? 이 세관 당국이 적발한 밀수품들을 취재했는데 이 사슴 태반에 살아있는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까지 나왔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상자 안에서 개구리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입니다. 세관의 허가 없이 관상용으로 독일에서 들여오다 적발된 겁니다. 홍콩에서 입국한 여성의 속옷 위에 자줏빛 알약 2,280개가 비닐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성분이 뭔지는 혹시 아세요? 알로에즙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알로에가 아니라 사슴 태반 줄기세포가 원료인 영양제입니다. 암, 그다음에 당뇨병, 그리고 발기부전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좀 많이 수요가 있는데요. 유통이 되려면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식약처 인증을 받은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관세청은 이런 위해 물품을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19,000여 건 적발했습니다. 특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 어린이 제품도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비누방울이 나오는 완고 제품도 세관에 적발됐는데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됐습니다.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28배 넘게 나온 학용품도 적발돼 전부 폐기 처리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입양 보낸 반려견이 2시간 만에 도살됐다. 청원회 국미청원에 올라온 진돗개 이야기입니다. 데려다 주자마자 잔인하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요. 입양한 개를 도살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 17일 상황입니다. 장씨는 이 진돗개 반려견 2마리를 입양 보냅니다. 기르던 반려견들이 새끼를 낳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데 입양할 A씨에게는 잘 기르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죠. 그런데 입양을 보낸 직후 이 개의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CCTV 화면을 보시죠. A씨가 개를 받아간 지 1시간 30분 정도 지난 시점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경찰은 이 차에 태운 진돗개 입양견이 이날 도살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입양자 A씨와 도살을 의뢰한 B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입건했는데요.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도살 방식이 잔인하면 동물학대라고 보는데요. 직접 도살에 가담하지 않아도 알면서 방조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 개를 키울 의사가 없이 원주인을 속여서 강아지를 데려간 거면 그건 사기가 되거든요. 키울 의사가 없이도 원주인을 속여 소유권을 얻고 도사를 공모했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사기죄는 개 2마리에 대한 경제적인 손해만을 따져 사실상 벌금형을 받는 게 현실인데요. 국민청원을 올린 장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법도 강화시키고 불법 도살장들 다 없애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한 거예요. 경찰은 이병견 도살이 개소주를 만들려는 목적이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봉쇄령을 풀면서 사람들이 해변으로 몰려들고 17개 주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 주택가에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고 경찰과 시민 사이에 고성이 오갑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 두기를 단속하다 소란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기를 들고 있던 남성을 체포했고 주민들은 경찰이 차별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연휴 동안 미 전역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해변 등에 몰렸습니다. I mean, if he's not wearing a mask, I'm not going to wear a mask. If he's not worried, I'm not worried. I could get killed by COVID today, or I could get hit by a bus or a car tomorrow. 풀장 안팎을 빼곡히 메운 영상도 SNS에 올라왔습니다. 당시 1.8m 거리 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악관까지 나서 마스크 착용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veryone, while you go out, let's keep cogniza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CDC. 하지만 아칸소와 캘리포니아 등 17개 주에선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도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간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말의 전쟁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조롱하는 듯한 리트윗 게시물을 올리자 바이든 전 부통령은 노 마스크를 고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완전한 바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흉흉한 미국을 분노에 휩싸이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흑인 시민이 백인 경찰에게 목이 눌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서 거센 항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닥에 엎드려진 남성. 수갑이 채워진 채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백인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흑인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계속 누릅니다. 결국 의식을 잃은 이 남성은 응급차에 실려갔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We want to see justice for our family. And we want to see them charged. We want to have them arrested. 그러자 경찰은 위조수표 용의자 체포 과정이었다며 해명한 뒤 가담한 경찰 4명을 해고했지만 도심 곳곳에선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원이 재개장하면서 사람들의 접촉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인종차별 문제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선 한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에게 반려견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여성이 오히려 위협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There is an African American man. I am in Central Park. I'm being threatened by a man in the ramble. Please send the cops immediately. 그러자 SNS에선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She recognizes that while she may not be or consider herself a racist, that particular act was definitely racist. 결국 이 여성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회사에선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아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또 논란입니다. 이번에는 정부 자문위 소속 경제학자가 국내 여권제를 언급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개봉된 영화입니다. 도쿄에 들어가려면 통행증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통행증이 최근 국회에서 거론됐습니다. 아베 정부의 코로나19 자문위원회에 합류한 경제학자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 여권제 도입을 제안한 겁니다. 今この県をまたいで人が動くことは感染を広げるからっていう抑えているのをまずそれを解除すればまずその国内パスポート、手形みたいなものをどういうふうに作るかっていうのが一つ。 그러자 일본에선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에도 시대냐는 비판부터 완전한 감시 사회가 된다는 우려까지 한마디로 현대판 통행문서 부활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한 시민은 3개 지역의 경계구역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도쿄와 치바현의 경계구역으로 이 강을 건너면 행정구역이 바뀝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이런 지하철로 경계를 넘나드는데 국내 여권제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정부도 난감합니다. 自治体としても、細かい話はちょっと中身がわからないので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수도권과 홋카이도를 제외하고 지역 간 이동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타 큐슈의 경우 감염 확산으로 공공시설을 다시 폐쇄하는 등 2차 유행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내일 중국에서는 반중 시위자를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폐막을 앞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중국군 10,000명이 홍콩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국가를 모독하면 처벌하는 국가법마저 처리가 추진되면서 홍콩에선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홍콩 시민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홍콩 시위대는 입법회 주변에 장애물 등도 설치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중 시위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가운데 홍콩의회가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국을 모독하면 처벌하는 국가법까지 추진한 겁니다. 홍콩 경찰도 시위대를 연행하고 최루탄 등을 쏘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에 주둔한 중국군 사령관은 1만 병력은 국가 주권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며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주권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人民军队始终是党和人民完全可以信赖。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Something you're going to be hearing about before the end of the week. Very powerfully, I think.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도 더욱 넓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을 적극 반대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단순 시위 참가자도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홍콩 시위가 전면적인 탄압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윤미향 당선자를 옹호하면서 이 당내 이견을 막기 위해 함구령을 내렸다는데 이게 잘 안 먹히나 보죠? 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 공개적으로 윤미향 당선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박 의원은 함구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좀 해명을 이제 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하셨는데 함구하래잖아요. 예단을 하지 말라는 말과 정치인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좀 다른 문제고요. 사실 함구령이라는 게 좀 권위적인 말이긴 하죠. 근데 이해찬 대표는 계속 이제 윤미향 당선자를 옹호하고 있지만 당내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다면서요.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윤 당선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도 해당 행위 이해찬, 윤미향 제명, 이해찬은 도대체 왜 윤미향을 지지 않아 등 이해찬 대표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이해찬 대표 그동안에는 이 당 장악력만큼은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네,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이해찬 대표의 장악력이 입증됐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조 전 장관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했었는데요. 이후부터 금태섭 의원을 제외하고는 당내에서 조국 사태를 비판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말이 잘 안 먹히는 겁니까? 네, 처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임기가 오는 8월까지이고 총선에 불출마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계 은퇴를 앞두고 있죠. 조국 국면 때는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었지만 지금은 선거가 끝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또 조국 옹호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윤미향 당선자의 대척점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서 있다는 점도 다른 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18대 0, 오늘 하루 종일 국회가 이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가져가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죠. 맞습니다. 민주당의 폭탄 선언에 통합당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다수당이 국회 운영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의장과 또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이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모든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 거야. 의원도 다 가져가지.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려면 하라 그러십시오. 상임위원장은 의석수에 비례해 여야가 나눠 갖는 게 관례인데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고 한 겁니다. 민주당이 18석을 다 가져갈 수는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하는데 177석 민주당이 뭉치면 통합당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면 국회 파행은 불보듯 뻔할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18석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건가요? 그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기 위한 압박카드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반드시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권력 균형 차원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6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법사위에 있었는데요. 정말 안 걸릴 것 같았습니다. 말씀 좀 들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러십니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거나 통합당에 주더라도 법사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서 선공을 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 시작도 전에 또 여야가 삐걱거리고 있는데요. 내일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에서는 국민을 위해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임기는 내년 4월까지인데요. 보수색 빼기를 예고한 김 위원장, 당명도 또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내년 4월까지 미래통합당을 이끌 김종인 비대위가 오늘 당내 절차를 마무리 짓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협위원장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당 쇄신 방안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당의 인물과 정책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변화에 좀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되자 그런 얘기예요. 비공개 강연에서는 보수색 빼기도 예고했습니다. 보수 진보 프레임에서 벗어난 깜짝 놀랄 정책들을 선점할 것이라며 기다리고 지켜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과 손발을 맞출 새 인물도 발탁했습니다. 비대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 의장을 제외하면 여성과 청년이 전면 배치됐습니다. 초선인 김미애 당선자와 김현아 의원 등 여성 2명이 포함됐고 1980년대생 김병민 전 서울광진갑 후보자, 김재석 전 서울부봉갑 후보자, 그리고 정원석 청사진 공동대표 등이 합류했습니다. 당의 핵심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 과정에서 당명도 바뀔 걸로 보입니다. 당이 정당 정책, 가지고 있는 정신과 가치를 바꿔내면 당명에 대한 변화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5년간 보수 정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여의도 연구원부터 해체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국엠입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기술훈련, 영화에서 보던 일인데 우리 군에 도입됐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훈련에 참여해봤습니다. 허공에 손을 휘젓자 가상의 부품이 조립되고 실제 완성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런 영화 속 상상이 군 훈련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입체 고글을 쓰고 양손에 쥔 컨트롤러를 허공에서 움직이자 화면 속 부품이 해체됩니다. VR 기술을 활용한 중어뢰 분해 조립 훈련입니다. 한 발에 10억 원이 넘는 데다 폭발 위험도 있어 평소 모든 부품을 다 뜯어보기 어렵지만 가상현실에서는 가능합니다. 함정이 좌초되거나 피격당해 바닷물이 들이닥친다면 얼마나 빨리 용접으로 틀어막느냐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해군은 용접 훈련에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적용했습니다. 뜨거운 불똥이 튀는 모습과 소음은 실제 용접 작업과 똑같지만 실내에서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센서가 탑재된 AR 고글과 토치를 활용하면 저 같은 초보자도 이렇게 용접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 용접 현장처럼 튀는 불꽃과 시끄러운 소리에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방향이나 속도가 어긋나면 빨간 불빛으로 즉각 실수를 알려주고 잘 됐는지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점수가 88점이네요. 아니 이게 속도가 빨라서 용접 AR 장비를 사용하면서 그런 위험이라든지 그런 추락 같은 안전사고를 막고 게임처럼 구성되다 보니까 시스템들의 반응은 좋고. 군은 폭발물 해체나 전투훈련에도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해 실전 대비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파묘, 묘를 파헤친다는 뜻이죠. 친일 인사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묘를 파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묘 불똥이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에게까지 튀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친일 인사와 독립운동가를 같은 공간에 누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묘를 현충을 해서 파묘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친일 인사 현충원 안장을 막고 이미 묻혔더라도 묘를 파낼 수 있게 국립묘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로 만 100세를 맞은 백선엽 예비역 대장에게도 이 파묘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 무공훈장 등을 받은 군인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현충원입니다. 친일인사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도 여기에 묻힐 수 없습니다. 국군 창설에 이바지한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당시 각종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조국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때 독립군을 잡던 간도특설대 장교로 복무해 친일 인사로도 등록돼 있습니다. 백 장군 측은 최근 보훈처 직원이 찾아와 현충원에 안장되더라도 다시 빼내오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훈처 측은 최근 국립묘지법 개정 상황을 백 장군 측과 공유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는 만큼 아무리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워도 친일 행적이 있으면 현충원에 묻힐 수 없다는 겁니다. 백 장군 측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란 씁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재를 지킨 간송 전영필 선생의 후손들이 간송미술관 역사상 처음으로 보물급 불상을 경매시장에 내놨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경매가 열렸는데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경매. 간송미술관의 불상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보물 284호 금동열의 입상입니다. 네, 지금이 거의 6시가 다 됐는데 경매 시작한 지 한 2시간이 다 돼서야 처음으로 금동열의 입상에 올라왔습니다. 15억 원으로 경매가 시작됐지만 장내엔 침묵만 흘렀습니다. 이어 보물 285호인 금동보살 입상의 경매가 시작가 15억 원으로 출발했지만 역시 결과는 유찰. 두 점 모두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 두 보물 다 유찰이 됐는데요. 유찰이 나오자마자
곳곳에서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좀 들렸습니다. 간성미술관이 소장한 국가지정 문화재가 경매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매 직전 국립중앙박물관이 민간 후원회의 지원을 받아 불상 2점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람객들은 차라리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국립박물관에서 그걸 매입해가지고 국민들 걸걸하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그보다 뭐 나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경매가 유찰되면서 소유자인 간송의 후손이 내릴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경주의 신라 고분에서는 43년 만에 금동 신발이 발굴됐습니다. 이 고분의 주인은 왕족이나 귀족으로 추정되는데 이미 조성된 무덤 일부를 파내고 후손의 묘를 추가로 조성한 아주 특이한 형태입니다. 이현용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주의 1500년 전 고분에서 금동 신발 한 쌍이 나왔습니다. 경주 신라 고분에서 금동 신발이 나온 건 이번이 13번째, 지난 1977년 이후 43년 만입니다. 흙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신발의 등 부분에는 알파벳 T자 모양 무늬가 뚫려 있고 동전 모양의 금동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신라시대 조성된 고분에서 확인된 금동 신발입니다. 청동에 금을 입혀 만든 금속 유물인데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되고 보존 처리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일단 대부분 묻혀있는 상태에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금동 신발이 나온 곳은 경주 대릉원 일원에 위치한 소형분인 황남동 120-2호분. 허리띠 장식에 쓰인 음판과 말 안장을 비롯한 여러 마구 장식, 청동 다리미 등이 함께 출토됐습니다. 또 다른 소형분인 120-1호분에서는 쇠솥과 유리구슬, 토기류가 발굴됐습니다. 이 두 소형분은 주분이라 할 수 있는 120호 봉분의 일부를 파내고 조성돼 서로 혈연 관계인 후대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120호분은 이들 두 무덤의 2배 크기로 봉분 축조에 모래의 일종인 마사토가 쓰인 것도 이례적입니다. 주매장 주체인 120호 고분에서는 좀 더 위계가 높은 유물이 발견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덤 주인들의 신분이 최상위 계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무덤의 양식도 특이해 향후 조사 성과가 신라시대 장례 문화를 엿볼 단초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예스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는 나 때는 말이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전 5기의 신화, 나 챔피언 먹었어로 더 유명한 홍수환 선수인데요. 당시 경기에 지면 영창에도 갔다는데 김민곤 기자가 그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여전히 눈매는 매섭고 주먹은 빠릅니다. 50년생 아직도 청춘인 홍수환. 나 때는 말이에요. 1974년 홍수환은 머나먼 남아공에서 벤텀급 복싱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오릅니다. 수환아,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내가 늘 이게 우리 엄마가 식당에서 쟁반을 나르니까 난 배가 고팠단 말이야.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버스도 안 다녔으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버스 다니면 뭐합니까? 군복무 중이었던 1등병 홍수환은 병사 최초로 군 사열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바로 1년 뒤 타이틀을 뺏기자 시선은 이내 싸늘해집니다. 군대 영창 일주일 집어넣더라고. 나 때는 진짜 탄관들이 지나가면서 너 챔피언 뺏기니까 좋아? 그런 관세를. 이후 오기가 생겼고 투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1977년 그 유명한 사전오기 신화는 이때 나옵니다. 쓰러지고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기적을 연출합니다. 비틀거리는 카라스키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가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최근 복귀를 준비 중인 타이슨처럼 다시 링 위에 오르고 싶으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은 왜 그 권투 선수의 이 종말이 비참하다는 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도 후배 양성에 힘쓰겠다는 한국 복싱의 전설. 영원한 챔피언 홍수환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나 챔피언 먹었어.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내일 외출하실 때는 가방 안에 접이식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호남과 제주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지나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일부 영서와 경북 북부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연일 아침 한기가 비상인데요.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가운 해수면 위로 유입돼 바다 한기가 만들어져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서해안과 중부 또 호남 내륙에 짙은 안개가 예상돼서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대전 24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본격적인 초여름에 접어들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제가 야구로서 보답할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무리를 빚었던 강정호 선수에 대한 KBO 징계가 1년에 그치며 야구로 보답할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복귀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야구 팬들 반응 싸늘합니다. 더 이상 야구만 잘하면 용서되는 시절이 아닌 거죠. 3번이나 같은 잘못을 반복한 강 선수, 이제는 잘못의 무게를 느끼고 있을까요? 음주 뺑소니 사고 모습들인데 아찔하죠. 다음 달부터는 음주나 뺑소니를 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에 들었어도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금이 올라갑니다. 처벌 수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죠. 음주운전 재범률은 마약보다 높습니다. 이 외국에서는 음주 측정기를 불어야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의 끝은 폐가 망신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